대법원이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도 인정했는데 조국 전 장관 재판에 미칠 영향 짚어봅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 2심 실형이 선고된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김원우 회장이 TV조선이 제기한 횡령 의혹에 대해 직원의 개인 비리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인 자금을 만들기 위해 납품업체가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했는데 해당 업체 대표 입장은 달랐습니다. 충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계좌 추적 등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충분히 검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사흘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하며 1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부 약국에서는 자가검사 키트가 품절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5% 급락하면서 2,600을 턱걸이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돈줄 조이기 발언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광주 군기 현장을 찾아 해당 기업의 건설 면허 취소를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2년여 전 온 나라를 흔들었던 조국 사건 여러 논란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 여러 종류의 재판이 진행돼 왔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핵심적인 논란에 대한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연루 혐의 재판에서 대법원이 징역 4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동양대 교수 표창장을 포함한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결론 내렸고 증거 능력 논란이 뜨거웠던 동양대 PC 역시 중요한 유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일부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검찰의 완승이고 조 전 장관과 당시 여권의 완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며 여권의 핍박을 받았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지금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되어 있다는 점도 역사의 반전이라면 반전이겠습니다. 먼저 대법원의 판단 주요 내용부터 훑어봐드리겠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 전 교수의 혐의는 크게 세 갈래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혐의 등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정 전 교수의 딸 조모 씨의 입시에 사용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입시 비리의 핵심 물증인 동양대 PC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정 전 교수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장내 주식을 매수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산 사모펀드 비리 혐의, 자산 관리인을 통해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도록 한 혐의도 원심대로 유죄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조국 정경심 두 분의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또 재판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속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가석방이나 사면이 없으면 2024년 6월경 출소합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정 전 교수의 유죄를 확정지은 핵심 증거는 검찰이 동양대에서 확보한 PC였습니다. 정 전 교수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인 만큼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는지 이채연 기자가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2019년) 검찰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정경심 전 교수가 사용하던 PC 본체를 찾아내 조교로부터 임의 제출받았습니다. PC에서는 총장의 직인 파일과 키스트 인턴 확인서와 같은 입시비리 혐의 핵심 증거가 대거 나왔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PC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본인 동의도 없이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 분석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3자가 임의로 제공한 PC를 분석할 때는 실제 소유자가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지난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PC는 3년 가까이 학교 휴게실에 방치돼 있었고 다른 사람도 쓸 수 있는 공용품이지 정 전 교수 소유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정 전 교수 측은 사모펀드 혐의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제시한 계좌 내역은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이 계좌 내역을 확보할 때 압수수색 영장 원본이 아닌 사본을 금융기관에 보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이 사본을 먼저 보내고 뒤에 원본을 제출해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업무방해와 증거인멸, 사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중 12개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판결 직후 조국 전 장관은 SNS를 통해 고통스럽다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이제는 대선에 집중해달라고 했습니다. 한때 조국 일가를 옹호했던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의 사과도 해명도 논평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조국 의원으로 분류됐던 김용민 최고위원은 사법부를 탓하며 사법개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변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판사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판사 성향에 따라 극과 극을 달리는 판결은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 2, 3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이 일치했는데도 재판부 탓을 하고 나선 셈입니다. 이번 사건의 대법원 주심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한 천대엽 대법관이었습니다. 선대위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도 SNS에 유힘 무죄, 무힘 유죄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만 과거 1, 2심 징역형 판결 때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 없다던 김남국 의원이나 조국 전 장관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했던 추미애 전 장관 등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예단 그리고 어떤 편견들이 상당히 작용한 매우 나쁜 판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저녁은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지만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법부가 깊이 고민해 내린 결정이라며 말을 아꼈고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검찰총장 윤석열이 옳았다라는 것이 다시 증명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판사운과 사법개혁을 언급한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에 대해선 아무리 정치개혁을 되뇌어도 민주당은 변하는 게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예,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최종 유죄 결론이 났습니다만 아직 조국 전 장관 본인 일과 관련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조팀 주원진 기자에게 자세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재 기자 입장에서도 정말 대장정이었을 텐데 끝이 나긴 났군요. 마지막 대법원 선고에서 이제 쟁점이 됐던 게 검찰이 수집한 PC의 증거 능력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그동안 줄기차게 동양대 PC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후 사정을 종합하면 적법하다며 동양대 PC 등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급 신인 만큼 앞으로 진행될 조국 전 장관의 1심 재판부도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부가 지난해 12월 동양대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던 결정을 번복하거나 아니면 법원이 아예 다른 재판부에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넘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부부이긴 합니다만 정 전 교수의 재판은 끝이 났고 조국 전 장관도 사실 이 입시 비리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와 입시 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데요. 대법원이 딸 조 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확정한 만큼 조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볼 공소 사실을 입증할 경우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아들 입시와 관련한 공소 사실도 증거 상당 부분이 동양대 PC에서 나온 것이어서 조 전 장관 부부는 앞으로 방어를 하기 더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입시 비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나면 그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딸이죠. 이 딸의 학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은 절차에 따라 논의 중이라는 형식적인 입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대 측은 대법원 선고에 상관없이 예정된 청문 절차는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 내용도 감안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결국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조 씨의 의사면허를 박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 전 장관에게는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재판도 있고 또 다른 재판도 여러 종류가 지금 진행 중이었죠. 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오촌 조카 조범동 씨를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한 10억 원을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누락한 혐의로 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비리 혐의가 불거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해당 재판들 모두 기소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오려면 사실상 시일이 꽤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조 전 장관 가족들이 혐의를 부인했던 것이어서 결과가 나도 좀 씁쓸하긴 하군요. 예, 주원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럼 곧바로 이어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을 콕 찍어서 내쳤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원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최종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재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2017년 7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취임 직후 산하기관 임원 재신임을 묻겠다며 직원으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게 했습니다. 이후 임원 13명이 사표를 냈고 후임 자리 대부분의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사들이 속속 앉았습니다. 사표를 내라고 하셨네요. 형식적인 절차는 저희가 취합니다. 이런 사실은 1년여 뒤 청와대 특별감찰반이던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결국 김 전 장관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은 12명의 사직 강요에 대해 유죄를, 2심은 4명만 유죄를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징역 2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현직 장관 가운데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입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구단주로 있었던 성남FC에 기업들이 대가성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이 또다시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논란에 기름을 끼얹은 건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성남지청의 차장검사가 도무지 수사를 할 수 없다며 사표를 내버린 일이었습니다. 수사 방해자로 지목된 상급자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어떤 인물인지는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전에 경찰이 오랫동안 이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로 결론을 냈는데 그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성남FC 돈의 흐름을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는 영장을 발부받고도 계좌 추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박하영 차장검사의 사표로 이어졌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3년 3개월 수사한 끝에 지난해 9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불송치 이유서에는 후원금을 낸 6개 기업의 현안 민원이 존재했고 성남FC에 광고비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뇌물을 공여했다고 볼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팀은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을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포괄영장을 갖고도 후원금 계좌 추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포괄영장이 있으면 압수수색 대상 계좌는 물론 연결된 다른 계좌까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결국 광고 후원금 흐름과 용처를 제대로 추적할 수 있다는 건데 경찰이 끝까지 마무리하지도 않고 무혐의 처리했다는 겁니다. 이를 확인한 박하영 차장검사가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경찰 보안 수사나 검찰 직접 수사를 여러 차례 건의했고 박 지청장 선에서 계속 막히자 사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 추적을 철저히 했다면서 충분히 검토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저희가 연일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김원훈 광복회장 관련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광복회 카페 수익금을 김 회장이 횡령했다는 의혹에 이어서 어제는 가족회사 문제도 제기했죠.
관련해서 김 회장은 아직 아무 입장도 내지 않았고 어젯밤 광복회가 장문의 보도자료로 의혹 일부를 부인했습니다. 핵심은 카페에 재료를 납품했던 중간 납품업체 대표를 김 회장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소동을 광복회 직원의 개인 비리로 몰았습니다. 김 회장은 정말로 이 업체 대표를 몰랐을까요? 김도영 기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추적했습니다. 김원웅 회장이 2020년 강원도 인제에서 한 남성과 찍은 사진입니다. 광복회가 국회 카페 재료 구매 대금을 부풀리기 위해 끼워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 중간 납품업체 Y사 대표입니다. Y사 대표는 김 회장이 이사장을 지낸 강원도 인제 한 협동조합에 카페 공사도 해줬다고 했습니다. 항상 둘러보고 했죠. 이제 날씨 추워지기 전에 빨리빨리 하라는 것도 얘기했었고. 김원웅 회장은 Y사를 통한 자금 횡령 의혹을 부인하고 수익 사업과 관련된 어떤 업체와도 개인적 인연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김 회장은 Y사가 납품 과정에 개입한 사실도 몰랐었다고 주장했는데 Y사 대표는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납품 과정에 Y사가 개입한 시점부터 김 회장이 대가를 약속했었다는 겁니다. 협조를 하면은 일을 많이 이렇게 챙겨주는 걸로 뭐. 김 회장은 이와 관련한 질문엔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사해 주신 것이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다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 회장은 해당 사실을 폭로한 전직 간부 A씨의 개인 비리라고도 주장했는데 A씨는 김 회장이 자금 마련을 지시한 녹취의 일부 내용을 취재진에 공개했습니다. 품절을 네가 완전히 하면 그거 가지고 뭐 우리가 좀 다른 비용들 이렇게 조그마한 거 나가는 거 있으면 그걸로 좀 커버가 되는 거라 이렇게 또 횡령 개입 사실을 애초부터 인정한 A씨는 자신은 법의 심판을 받을 각오가 돼 있으니 김 회장도 진실하게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김원웅 회장은 오늘 전국 시도지부장 회의를 소집해서 내부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제기하는 의혹들은 단순한 관리 소홀이었을 뿐 비리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비리 의혹이 속속 드러나면서 야당은 이번 의혹을 제2의 윤미향 사태로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박성재 기자입니다. 오전 11시 광복회관 대강당에 전국 17개 시도지부장 전원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김원웅 회장이 임명한 인사들입니다. TV조선의 횡령 의혹 연속 보도 이후 긴급 회의를 소집한 김원웅 회장은 횡령은 제보자 A씨가 저지른 것이라며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거취 문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거치 얘기를 해요. 그런데 관리를 잘못한 거는 회장이 사과해요. 김 회장은 또 제보자인 A씨에 대한 파면한 결의를 제안했는데 김 회장의 처신에도 문제가 있다는 항의에 포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광복 회장이 독립유공자를 팔아 사리사욕을 채웠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은 그동안 김원웅 회장의 정치 편향적 행태와 폭언에 대한 국민의 수많은 비판에도 김원웅 회장을 비호해온 사실상 공범입니다. 반일과 공익을 내걸어 모은 돈을 유용한 건 윤미향 의원과 비슷하다며 제2의 윤미향 사건이라고 했고 이재명 후보는 물론 광복회에서 상을 받은 송영길 대표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오늘 횡령 의혹 등에 대한 감사 게시를 광복회에 통보했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지지율 정체에 고심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호남 지역을 찾아서 텃밭 민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지역 공약 10개를 쏟아낸 뒤에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도 찾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청와대를 해체하고 대통령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년에 도입되는 주식 양도세는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보도에 이광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호남을 찾아 광주 군공항 이전과 스타트업 밸리 등 호남 지역 공약 10개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의 중심이고 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호남의 우리 어르신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인사드리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이 후보는 어제 송영길 대표가 방문을 거부당했던 광주 아파트 붕괴 실종자 가족과 만나 1시간가량 면담한 뒤
해당 기업의 건설 면허 취소를 언급했습니다. 중대재해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건설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지만 주변 상인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피해를 외면한다며 이 후보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주실 줄 알았습니다만은 오늘 또 역시 쇼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윤석열 후보는 기존의 청와대를 완전히 해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대신 정예화한 대통령실에 분야별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와대 부지는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구상입니다. 주식 양도세 폐지란 7글자 단문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세제적인 그런 진입장벽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호남 지역 가구를 대상으로 보수 정당의 과오를 반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를 함께 걷겠다는 손편지도 보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여성 경찰을 만나 조직 내 성차별을 지적했고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대선 전국의 중대 변수로 꼽히는 TV 토론을 두고 여야의 기싸움도 치열합니다. 법원이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는 31일 방송사가 아닌 국회 안에서 양자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도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오후에 동의해서 결국 양자 토론이 성사됐고 방송사가 주관하는 사자 토론은 설 연휴 직후에 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양자 TV 토론이 무산되자 국민의힘은 오는 31일 방송사가 아닌 두 정당이 주관하는 양자 토론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이 더 보고 싶은 건 당선 가능성이 높은 1, 2위 후보의 토론이란 겁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대장동이 두렵습니까? 당당하게 양자 토론에 먼저 응하시고 민주당은 법원 판결을 무시하지 말라며 사자 토론이 우선이라고 거부했지만 윤 후보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지 말고 성사를 목전에 둔 사자 방송 토론에 먼저 참여 선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들어 양자 토론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양자 토론 제안은 당초 이재명 후보가 먼저 제안했던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1대1 회동을 제안드립니다. 주 1회 정도는 정책 토론의 장을 한번 가져보자는. 민주당은 같은 날 방송사들이 제안한 사자 토론도 하자고 했고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루에 4시간 이상을 토론하냐며 사자 토론은 연휴 뒤인 3일에 하자는 입장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양자 토론을 제안한 윤 후보에게 민주주의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고 심상정 후보는 궁색한 꼼수로 도망가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오미크론이 연일 최악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확진자는 14,518명 발생해서 2만 명에 가까워지는 추세입니다. 기하급수적인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하루 28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경남 양산시의 체육학원입니다. 첫 확진자 발생 나흘 만에 환자가 142명으로 폭증했습니다. 인근 음악학원까지 번져 원생과 가족 확진자도 속출합니다. 한 공간에서 격한 운동을 하면서 다른 전파로 인해서 집단 발생으로. 군부대에서도 감염이 잇따라 104명이 확진됐다고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오늘 신규 확진자는 14,000명을 넘어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 정부 연구기관은 하루 확진자가 2주 후 5만 명, 4주 후인 2월 말엔 하루 28만 명을 넘을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앞으로 오미크론 폭증은 시간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앞으로 5주에서 8주 정도까지는 증가하는 시기가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약 1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 멀지 않은 미래에 수만 명, 어쩌면 그 이상의 감염자를
목격하게 되는 일들은 어쩌면 쓸리일지도. 정부는 설 연휴 직후 다음 달 6일 종료되는 현행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자가진단 키트를 통한 신속항원 검사가 일반화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약국에서는 자가검사 키트가 품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트를 활용한 검사가 PCR 검사보다 정확도가 떨어져서 가짜 음성, 그러니까는 확진자인데 비확진자로 오인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국이 밀집한 서울의 거리. 자가검사 키트를 판매한다는 안내문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하지만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래서 다 품절. 검사가 급한 시민들은 발을 구릅니다. 어제부터는 10군데 넘게 후원했는데 많이들 없어요. 예전 마시고. 약국도 물량이 부족하긴 마찬가지. 자가진단 키트를 공급하는 회사 자체에도 사실 물량이 딸리는 입장이라. 오는 29일 신속 항원 검사가 본격 도입되기도 전에 품귀 조짐부터 나타난 겁니다. 오미크론 폭증에 검사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 물량은 이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검사의 정확도도 논란입니다. 자가진단 키트 검사에서 이렇게 두 줄이 뜨면 양성이 의심되고 한 줄이 뜨면 음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 줄이 뜰 때입니다. 실제는 양성인데 음성으로 잘못 나올 경우 본인은 치료 기회를 놓치고 주변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틀 간격의 반복 검사를 권고합니다. 반복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이런 위험성을 낮출 수 있고 그런 그 우려를 좀 줄일 수 있게끔 그렇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검사는 동네 병의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참여 병원이 현재 300여 곳에서 1000곳 이상으로 늘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최악의 기록을 낳고 있는 오미크론은 콧물, 두통, 재채기, 그리고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델타보다는 증상이 가볍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인데 그렇다고 방역을 느슨히 했다가는 의료체계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최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에 걸리면 콧물과 두통, 기운 없음, 재채기와 인후통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또 발열과 미각, 후각 손실은 델타처럼 심하지 않고 주로 상기도 감염이라 중증 폐렴 환자는 없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중증 화율이 낮고 3차 접종률도 인구의 50%를 넘은 데다 치료제도 공급돼 위중증 환자는 급증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지자 일부 시민들은 오미크론 감염에 경계심을 늦추는 듯한 반응도 보입니다. 확실히 좀 더 무뎌진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감기처럼 겪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지금 경미한 감기 증상 정도로 조심하되 일상생활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정부는 방역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연일 호소합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중증 화율이 낮아도 확진자가 늘면 중환자도 늘 수 있어 의료체계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가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2,800선이 무너진 코스피는 연속 하락하면서 2,600선도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전날보다 3.5% 내리면서 수직 낙하했습니다. 오늘 추락 원인은 미국 중앙은행의 돈줄 조이기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인데 그럼 미국의 긴축 정책이 우리에게 어떤 위험으로 이어지게 되는지는 이정현 기자가 전문가들 의견을 바탕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첫 통화정책 회의를 마친 미 중앙은행 파월 의장은 3월부터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인플레 차단이 급하다는 겁니다. I think there's quite a bit of room to raise interest rates without threatening the labor market. 시장에선 미 중앙은행이 많게는 7차례 금리를 인상하거나 오는 3월 한 번에 0.5%포인트 올릴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파월 발언 이후 상승하고 있던 미국 증시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코스피 지수는 3% 넘게 떨어지며 겨우 2,600선을 지켰습니다.
110조 원 넘는 자금을 빨아들이며 청약 돌풍을 일으켰던 LG에너지솔루션도 상장 첫날 이른바 따상에 실패했습니다. 계속된 증시 급락에 올해 들어서만 시가총액 143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파월의 코멘트가 좀 더 매파적이었기 때문에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은 것 같고요. 긴축 움직임에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물가는 잡히지 않고 있고 오히려 경기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 IMF는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낮췄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를 고려하면은 3% 달성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지나친 하락이라면서도 시장이 안정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걸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에 대해서 CEO까지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건설사들은 이로 처벌이 되지 않으려고 아예 작업을 중단하면서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입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첫날 모습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 타워 크레인은 멈춰섰고 현장에는 일부 작업자만 남았습니다. 몇 명만 나와서 그 안에 그 자재 정리라든가 그런 것만 하고 일찍 갈 거예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동시에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일찌감치 설 연휴로 접어든 겁니다. 중대재해법이 오늘부터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역사상 이렇게 오래 쉰 적이 없거든요. 다른 공사 현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얼마 전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까지 겹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광주 사태 있잖아요. 예. 빨간 날 쉬고요. 첫째는 빅내밀이라든가.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가운데 건설업이 차지한 비율은 50.3%,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주요 건설사들은 시범 케이스로 강한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설 연휴 이틀 전인 오늘부터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법이 지금 부족한 게 아니고요. 문제는 이 법으로 처벌하는 거로 중점을 두다 보니까 정작 산재 사고를 예방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약한데요. 처벌에만 초점을 둔 법조항 때문인지 법 시행 첫날 산업 현장은 멈춰버렸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연일 고공행진하는 배달비 때문에 소비자도 자영업자도 아우성입니다. 이 배달비가 지역에 따라서 또 날씨나 시간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싸진 건지 가격은 왜 또 천차만별인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포커스는 이정민 기자가 편리한 만큼 비싸진 배달비에 맞췄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메뉴를 고르고 음식값과 배달비를 지불하면 원하는 장소로 음식을 보내주는 배달 앱.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쓰고 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배달비가 지나치게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끼리 한꺼번에 음식을 시켜 배달비를 나눠낼 정도입니다. 5,000원, 6,000원? 근데 그렇게 비싸면은 사실 안 먹게 되는 거예요. 배송비 때문에 제가 가서 사오거나. 이렇게 배달비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 2019년 한 배달앱이 시작한 단건 배달은 배달기사 확보 경쟁을 유발시켰고 결국 한 건당 지불하는 기본 배달 비용의 인상을 불러왔습니다. 배달 비용은 손님과 식당 주인이 나눠서 냅니다. 보통 배달비 대부분을 식당 주인이 내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오른 관련 비용은 자영업자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가맹비도 내야 되죠. 또 배달 수수료는 올라버렸죠. 굉장히 자영업자로서는 굉장히 힘든. 새해 들어서 기본 배달료 인상에 이어 주문 한 건당 배달앱에 지불해야 하는 앱 수수료도 6.8에서 27%로 오릅니다. 배달 대행 업체에 내는 가맹비도 매달 10만 원대에서 최대 5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식당 주인들이 내야 할 돈이 많아지면서 배달비 일정 부분을 소비자에게 더 부담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 거리 1.5km를 초과하면 500m당 500원씩, 눈비나 야간 배달에도 500원에서 1,000원씩 각종 할증이 붙습니다. 고층 아파트나 공휴일 할증 등 배달 대행업체마다 붙이는 할증도 제각각입니다. 대학교에서도 500원이 붙는데 같은 시간대에 배달 건수를 많이 못 올리니까 23조 규모로 커진 배달 시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외출하지 않고도 맛집 음식을 맛볼 수 있게 됐지만 갈수록 불어나는 배달비만큼 소비자 불만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9 포커스입니다. 이 얼음 낚시 등 겨울철 야외 활동을 즐기다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영 실력이 좋으면 탈출이 그나마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승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저수지 한가운데 얼음 구멍이 뚫렸고 소방관들이 밧줄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합니다. 지난 15일에는 또 다른 저수지에서 얼음 낚시를 하던 70대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얼음은 한 번 깨지면 주위까지 연달아 깨지고 평소 수영 실력이 좋아도 탈출하기 어렵습니다. 급격하게 빠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다 보면 얼음이 계속 깨지면서 우리가 늪에 빠진 것처럼. 게다가 물살에 휩쓸려 얼음 아래로 몸이 빨려 들어가면 탈출구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얼음물에 빠지면 억지로 나오려 하지 말고 얼음에 매달린 채 소리를 질러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15분 만에 저체온증이 오기 때문에 구조 골든타임도 짧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일어서려 하지 말고 엎드린 상태에서 소지품을 이용해 얼음판을 벗어나야 합니다. 뾰족한 게 차키라든지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은 그걸로 최대한 멀리 찍어주시고 발차기를 해서. 코로나 사태 전까지 평균 1,450건이던 겨울철 순환사고는 지난 2년 동안 평균 2,04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의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한 지 이틀 만에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윤미향 의원의 남편과 지지자들은 윤 의원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며 반발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1년 넘게 아무 말도 없다가 왜 대선 전에 징계를 들고 나왔냐며 회의장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하림 기자입니다. 국회 윤리특위 회의장에 야당 자리 대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의 일방적 회의 소집에 항의하며 불참한 겁니다. 이 시점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자꾸 강행을 하려고 하느냐. 빨리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다음 본회의 때까지는 서둘러서 좀 처리를 할 목표를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결국 비공개 회의 끝에 무소속 윤미향, 이상직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이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전인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징계 논의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동안 논의를 미루다 갑자기 추진하는 건 보여주기 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미향 의원의 남편 김삼석 씨는 제명을 추진한 송영길 대표를 비난하는 글을 공유하며 반발했습니다. 윤 의원의 해외 지지자들도 윤 의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반대 서명에 나섰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민생버스 투어에 맞서 국민의힘은 무궁화호를 개조한 이른바 윤석 열차 운행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열차를 빌려주기로 한 코레일의 담당자가 갑자기 자회사로 좌천성 인사 발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의 대선 이벤트를 도운 데 대한 공기업의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논란이 좀 더 갈 듯합니다. 이태희 기자가 그 전후 사정을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차로 꾸민 무궁화호 열차 4량을 설 연휴 직후 출발시킨다는 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구상이었습니다. 일반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코레일에 미리 이제 신고해가지고 무궁화호를 4량 1편성으로.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고 이틀 뒤 코레일은 국민의힘과 열차 계약을 담당했던 고객 마케팅 담당 간부 A씨를 자회사인 코레일 유통으로 발령냈습니다. 야당에 협조한 데 대한 좌천성 인사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코레일은 열차 사고 관련 고객 안내 업무 미숙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국회 국토위에 출석한 나이승 코레일 사장은 열차 사고를 이유로 마케팅 단장이 좌천된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고, 인사 담당 직원은 한 국토위 의원실에
한직으로 평가받는 자리는 맞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코레일에 윤석열차 대여 과정을 캐물으며 압박했다고 주장하며 보복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살얼음판 걷듯 조심해야 할 대선 시기에 국민께 충분히 보복 인사로 오해받을 수 있는 조치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한동훈 검사장과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오늘 법정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한 검사장은 유 전 이사장의 거짓말로 4번이나 좌천을 당했다고 직격탄을 날렸고 두 사람의 법정한 기싸움도 대단했다고 합니다. 안윤경 기자가 그 장면들을 스케치했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나왔습니다. 조국 수사가 시작됐을 때 유시민 씨가 갑자기 제가 자기 계좌 추적을 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오늘은 증인신문일이라 제가 할 일은 없습니다. 재판 내내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한 검사장은 유시민 피고인은 저에게 어떤 사과를 한 적도 없다며 쳐다봤고 유 전 이사장은 눈길을 피했습니다. 어떤 피해를 받냐는 검사 질문엔 현직 검사로서는 유일하게 4차례 좌천당했다면서 더 이상 불명예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한 검사장이 맡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가 자신과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발언해 고발당한 상황. 유 전 이사장은 이후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과문을 올렸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합리적 의심에 기반한 추측이라며 입장을 바꾸고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유 전 이사장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은 3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 새해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6번째입니다. 이번 발사는 바이든 미 대통령이 주한 미 대사로 오바마 행정부 때 대북 제재를 총괄한 임무를 내정한 직후란 점에서 강대강 맞대응 성격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보도에 구민성 기자입니다. 북한 함흥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탐지하였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8시와 8시 5분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190km, 고도는 약 20km로 탐지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5일과 11일 마하 10에 이르는 극초음속 미사일, 14일 열차 발사 미사일,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25일 순항미사일 2발을 잇따라 발사했습니다. 오늘 미사일 발사는 바이든 미 대통령이 대북 강경파인 필립 골드버그 주 콜롬비아 대사를 주한 미 대사로 내정한 게 알려진 직후입니다. 골드버그 내정자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 국무부 UN 대북 제재 이행 담당관, 정보조사 담당관 차관보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Our goal is to return to the process of denuclearization, to talks aimed at the goals that are laid out in the UN resolution. 청와대는 긴급 NSC 회의를 열었지만 이번에도 도발로 규정하지 않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연일 심상치 않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른 시일 내에 침공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현지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데 교민사회는 어린 자녀를 둔 가족부터 차례로 대피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예림 기자입니다. 폐허로 변한 집, 폭격을 당한 그대로입니다. 친러시아 반군과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2014년 이후 14,000여 명이 숨졌습니다. Конечно, я хотела, чтобы мне легко было туда ехать. Мне хотелось, чтобы они вернулись сюда. Но, наверное, не вернутся.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침공할 경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체류 중인 우리 교민은 565명, 어린 자녀를 둔 교민 100여 명은 귀국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50명에서 한 100여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가 있거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유학생 이런 경우에 가족들이 먼저 대피하는 걸로. 우리 대사관도 탈출 계획을 마련해뒀습니다. 최악을 피하려는 외교적 노력도 활발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4자 회담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안전보장 요구에 서면으로 답을 하면서도
군사행동 징후가 포착됐다고 경고했습니다. We certainly see every indication that he is going to use military force sometime, perhaps now and middle of February. 중국은 다음 달 4일에 개막하는 베이징 올림픽 기간 중에는 침공하지 말라고 러시아에게 공식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미술 경매에 나온 국보 2점이 결국 유찰됐습니다. 2년 전 재정난으로 경매에 나눴던 이 간송미술관의 소장품이었는데 국보문화재가 경매로 나오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연꽃잎 모양의 큰 광배의 중심에 주불이 원형의 두 광을 짊어지고 서 있습니다. 양손을 위아래로 뻗어 두려움을 없애고 위안을 주는 손 모양을 한 주불 양쪽으로는 협시보살이 있는데 광배의 뒷면에 개미년이라고 쓰여 있어 6세기 삼국시대 불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귀중한 작품으로 여겨집니다. 몸에 지니고 다니며 소원을 비는 소형 원불인 금동 삼존불감은 대웅전 안에 석가 삼존상을 모신 모양으로 고려 문종 때의 양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모두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로 오늘 사상 처음 경매에 출품됐습니다. 삼존불은 시작가 32억 원, 불감은 28억 원에 소개됐지만 두 점 모두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문화재를 단상에서 호명하는 것조차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32억, 32억 원. 유찰된 문화재 두 점은 위탁자인 간송미술관으로 돌려보낼 예정입니다.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소장품을 매각한다고 밝힌 간송미술관은 지난 2020년에도 불상 두 점을 경매에 출품했지만 유찰됐고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이 두 점을 30억 원에 사들여 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의 한 해 유물 구입 예산이 39억 7,900만 원인 상황이라 이번에도 구매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쿰쿰한 지하실 냄새에 박 사장이 코를 쥐는 순간 기택은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봉준호 감독은 인간에 대한 예의가 붕괴되는 파국을 냄새로 묘사했습니다. 반지하 세트를 만들면서 음식물 쓰레기로 파리 모기가 꼬이게 하고 삼겹살을 구워 기름때가 배게 했죠. 고대 그리스의 비극시인 에우리피데스는 자신의 입냄새를 비난하는 사람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자기 입냄새는 제대로 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남들어 냄새가 난다며 여기저기 코를 킁킁거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종무행정의 대가 임성스님은 늘 주머니가 둘 달린 옷을 입었습니다. 한쪽엔 공금을 그리고 다른 한쪽엔 사비를 넣어서 섞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윤미향 의원 공소장의 후원금 유용 내역은 이랬습니다. 갈비집, 요가 강습, 발 마사지의 과태료, 소득세 납부까지 그는 횡령 의혹을 친일 세력의 공격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TV조선이 연이어 보도해드렸던 김원웅 광복회장이 국회 내 카페 자금을 사적 용도에 썼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광복회 건물에 차린 가족회사가 회장 직인이 찍힌 공문으로 공공기관에 영업을 해온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광복회는 국가유공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한 카페를 국회에서 무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전 간부 A씨가 4,500여만 원의 카페 자금이 김 회장의 옷값, 안마비, 이발비에 쓰였다며 송금 내역이 담긴 김 회장 비서 명의의 통장 사본까지 이렇게 저희에게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복회는 A씨가 카페 개설부터 운영까지 회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비리를 저지르고 회장에게 덮어 씌우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윤미향 의원의 경우에서 보듯이 또다시 친일 세력 운운했습니다. A씨는 또 김 회장의 며느리, 조카, 처조카가 임원으로 등재된 회사가 광복회관에 들어와 골재 사업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며느리와 처조카는 등기 임원에서 물러났습니다.
잘 아시듯 김 회장은 이승만 대통령, 안익태 선생,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 민족 반역자라 부르며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독립운동가 이름의 상을 만들어 추미애 전 장관을 비롯한 정권 인사들에게 줬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다들 마스크 쓰고 살면서 껌과 구강 청결제가 잘 팔린다고 합니다. 마스크 덕분에 자신의 입냄새를 깨닫게 된 것이죠. 남에게는 봄바람, 나에게는 가을 서리가 되라는 가르침이 또 한 번 허망하게 들립니다. 1월 27일 앵커의 시선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고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한파특보가 확대돼 현재 중부 일부 지역에 내려져 있고요. 남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날이 춥고 건조한 만큼 온열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보통 이맘때 추위가 되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6도, 안동은 영하 7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미세먼지도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먼지가 다소 남아있겠고요. 오후에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서해와 제주 해상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설 연휴에는 기온이 들쑥날쑥하겠습니다. 연휴 초반에는 서울이 영하 8도 안팎의 추위를 보이겠고요. 설 당일에는 중부와 전북 지역에 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월 27일 목요일 뉴스라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